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경제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는 동맹국도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나라가 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 뭐니 해도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걸 잘 알죠. 그래서 불멸의 지표라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던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시간제면서도 과거와 다른 것은 4대 보험도 들어주고 고용 불안이 없는 일종의 파트타임 진규직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자리 쪼개기에 불과하고 시간제를 확대하면 청년 일자리가 준다고 비판합니다. 기존 시간제 근로자 불만도 많습니다.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내건 거니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부작용만은 줄여야 되겠죠. 11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까지 공무원 등 17,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도 올해 말 6,000명을 고용하기로 했는데요. 잘 돼야 할 겁니다. 2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절의 원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동행이라는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취지를 보면 야당 성향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을 연결해서 모임의 취지와 향후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파 랭킹 7위 스위스와 축구 국가대표팀 올해 마지막 평가전이 열립니다. 국내 평가전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3부에서 명지대 신문선 교수로부터 이번 평가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평소 만나고 싶은 분을 초대하는 인물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중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좀 불러주시죠. 네, 빚구렁서 흥청대는 공기업 손본다. 공공기관장 낙하산이 절반 육박. 이런 내용이 있고요. 수협, 아직도 구시대 경영. 예. 그다음 회의록 출처는 찌라시, 납득 못할 김무성 진술. 또 최악의 한일관계 돌파구 만들 때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해 언급을 했죠. 네. 예. 이 요즘 공기업 방만 경영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인사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 예, 저도 여기 크로징 멘트에서 한 10번 정도 짚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현 부총리가 이 공기업 최고 경영자 20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조창간담회를 가졌는데 파티는 끝났다. 기업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신은 물론 국회와 언론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복리후생 같은 걸 잘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문제는 그 안에 그 비용을 함부로 사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든가 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죠. 배임 행위가 문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바로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부총리가 불러서 한마디 한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기획재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우선 임원 숫자도 좀 줄이고 보수 체계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공공기관의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확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5년 동안 이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토지주택공사, 뭐 한전을 비롯한 12개 기관에 대해서 부채 규모와 발생 원인 그런 것들을 올해 말까지 자세히 공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이번에도 신용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예, 이 한수원이 작년에 밥값으로 138억을 썼다라든지 또 석유공사 끄는 것도 이 정말 그 작은 문제죠. 이 석유공사가 거의 가치가 없는 이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를 3조 8천억이나 들여서 사들이는데 그거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다 날린다는 건데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이 공기업 부채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요? 네. 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의 그 톰본 부사장이 어제 그 서울에서 열린 한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수한 재정 건전성 덕분에 AA3 정부 신용 등급 그리고 안정적 등급 전망이 유지되고는 있는데 공기업 부채, 가계 부채 증가가 신용 등급 상향에 제약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반면에 이제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한국의 정부 신용 등급 상향 조정 그 제약하는 조건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1, 2년 안에 등급 변동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그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 공공부문 부채도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당장 내년부터 이 공기업 부채가 국가 채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벌써 400조가 넘는데 402조 정도 되죠. 예, 걱정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낙하산 인사도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 기관장 또 감사, 상임이사 가운데서 군 출신이 8명이라 그러고요. 예. 대통령 경호처 출신이 8명, 경찰 출신이 6명, 특히 상임감사는 10명 가운데 6명이 정치권 이런 곳 쪽에서 내려온 낙하산 인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의 상임감사 같은 경우에 평균 연봉이 한 1억 2천여만 원. 엄청나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들 상임감사들만 제 역할을 해줘도 비리, 방만 경영 상당수 막을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이 공기업 임원직, 선거 특히 대선 전리품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인사 파일이 많이 청와대에 쌓여 있을 텐데. 예, 그래도 이번 선거 이후에는 아직도 예, 그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다 이래서 새누리당에서 건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예, 할지 이제 두고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긴 한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망언이 또 보도됐군요. 예, 일본 강경 보수 잡지입니다. 주간 문춘이 이 아베 총리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국가지만 아직은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좀 의도적으로 보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이분이 그 이웃 나라 총리지만 이 방송에서 수차례 저도 좀 심하게 이 좀 속으로 표현하자면 예, 저도 심는 편인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을 그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서 또 뭐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더군요. 네. 뭐 계속 한일 정상회담은 하자고 지금 조르고 있는 그런 예. 그 모습입니다. 아베 총리가 어제 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협력위원회 합동총회에 참석하려고 그 일본을 간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났고 정상회담 강력하게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올해 안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랬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는 일단 그 건설적 논의가 가능한 분위기가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 시대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출신 정치인들이 중심이 된 국민동행이라는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모임 멤버들은 범야권 정치 원로들로 매우 화려합니다. 상도동계의 김등용, 동교동의 권노갑 전 의원을 위시해서 정대철, 이철, 김옥두, 이부용, 김영춘, 김효성, 남궁진, 이계한 전 의원 외에도 임명진, 박경조 목사 등 33분입니다. 이 모임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신당을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모임이 17일 정식 출범하게 되면 야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행동의 이름을 올리신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을 연결해서 모임의 취지와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고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국민동행의 정식 명칭이 민주화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이더군요. 맞습니다. 예, 모임의 취지가 독점적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운동, 이 경제민주화와 정치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몇 개로 나와 있던데, 이 정치권에서 자주 듣던 얘기라서 무언가 표면적인 이유 뒤에 모임의 진짜 취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 고문님이 제안자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모이신 겁니까? 이게 정치적 시민단체고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 9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여야가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함으로써 정치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예. 물론 1차적으로 정부와 정권과 여당이 1차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야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여야 정치를 하던 분,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뜻 있는 분, 종교계에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가 좀 제대로 되고, 이건 여나 야나, 정파를 다 초월해서 좀 정치가 제대로 되도록 좀 우리들이 코치하고 우리가 진언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상은 별로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이 정치적 시민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모두 33분이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더 모으고 있고요. 17일 발이 재창립대회를 해서 한 수백 명 내지는 1000여 명 가깝게 뜻하는 분들이 동참하시겠다고. 우리가 자기 회비 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회비를 내서 해서 회비 모여서 하여간 우리나라 정치가 좀 잘 가다가 이렇게 좀 찔뚝했는데요. 이게 좀 정치가 좀 제대로 가고, 저 같은 사람은 정치를 쭉 하던 사람인데 이래서 이거 되겠는가, 이런 걱정이 돼서 김덕영, 이부영, 이우재, 이창복, 임명진, 이렇게 6-7명이 처음에 시작한 분들입니다. 예. 얘기하다가 나와서 우리가 정치들 좀 제대로 가게끔 만들어 놓도록 우리가 힘을 좀 보태주자, 이런 뜻입니다. 예, 아까 제가 참 나이란 분들 중에서 이우재 선생과 이창복 선생이 또 빠져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성함들이 전부 다 화려하신 분들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제안문을 처음 읽어봤는데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안 통치로의 퇴행이 우려되며 정치가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안팎으로 위험 신호를 알리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이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문으로 판단하면 정권 비판 세력의 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까? 꼭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는 저희들 태도고요.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보기엔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좀 후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과의 소통이, 이게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 이건 국민과 집권층과의 소통, 또는 국민과 소수권자인 야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요. 이게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야당은 야당대로 주장하고 여당 여당대로 주장하고, 심지어는 정상회담에, 영수회담에서도 그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쭉 얘기했고,
김한길 대표는 김한길 대표 얘기해갖고 하나도 접근점을 찾지 못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이래갖고는 이게 뭐 이게 되지 않는데 아주 대단히 걱정스럽다. 하여간 1차 책임은 집권층이라고 할까. 대통령 청와대와 나는 정부 여당이 있고 이걸 또 잘 슬기롭게 그렇게 여당을 유도 못하는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 공안 통치로 퇴행이다 뭐 이런 걸 그 주장을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청와대 김기춘 실장 중심의 어떤 그런 역할을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공안 통치로 퇴행이다 이런 말이 있어 갖고요. 네네. 현재 이 김기춘 실장 중심의 어떤 이 정부의 행동 이걸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사실 김 실장이 옛날 공안 통치하는 데 관여했던 분이고 예. 지금 검찰을 좌지우지해서 지금 현안 문제로 되고 있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킨다 그럴까. 검찰을 집권당 내지는 청와대의 뜻대로 끌고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저희들이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공안정국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큰 틀이 정치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또 특히 안철수 신당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실제 모임에 가담한 김효석, 조배숙, 장세환, 이계한 이런 분들은 안철수 세력으로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시작할 때 아까 6명이 다시 모여서 예. 여섯째 언론 청와대 기자회견 전에 6명이 모이고 또 매 서너 분이 모여서 우리 스스로 어디 안철수 신당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 어디 얘기 좀 해보자 그랬는데 없었고요. 아까 지금 거명하시는 분들은 예. 안철수 신당하고 가까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공직선거에 나오실 거 있으면 몇 년 후에 나올 건 모르겠습니다만 근저에 가까우면 탈회하셔야 된다. 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있고 새누리당에도 있고 또는 또 민주당에도 안철수 씨에 가까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던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공직선거에 나오실 분들은 여기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효석 의원만 하더라도 지금 전남지사 출마를 본인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또 이계한 전 의원 또 서울시장 출마를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 고문님은 다른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언젠가 함께 가도록 도와주는 게 모임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것도 역할 지금 야당이 너무 허약합니다. 예. 국민적 신뢰를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서요. 지금 공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집권당의 절반 정도밖에 인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집권당과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을 아직 처리도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국민적 신뢰도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당이 제대로 제 트랙에 들어서고 야당이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전 좋은 길이다 생각해서요. 더구나 야당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안철수 민주당에게 술이 나눠져서 있으면 지금은 두 그룹이 무슨 경쟁적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거를 당도해서 연합이나 연대나 단일 정당이 되지 않으면 패배는 불을 보듯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충돌해서 당신들은 뭉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그것도 정치 발전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신야권 연대의 배경에는 우리 정고문님 같은 분이 이미 계셨군요. 예. 제가 이거 신야권 연대하고 국민동약은 또 별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야권 연대는 국정원 사건만을 전제로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지방자치선거까지 좀 끌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건 다 결정된 바가 없고 단지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내지는 국가기관 국가문란 사건에 대해서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꺼번에 해서 우리 집권층이 집권층에게 경각심을 줘서 바른 트랙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것이 뜻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거는 좀 더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개헌 차원까지 해서 이 나라에 기본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도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아니면 내각 책임자락도 바꿔서 근원적으로 뭔가 막아보고 잘 되게끔 만들어내는데 저희들이 좀 방향을 잡아주는데 일비지역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왕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 이 개헌 운동을 지금 이 독점적 권력구조 개편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제대로 견제를 못한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늘 점도 있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내각 책임제에서 집권층에게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빼놓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책임제 때문에 근간이 그렇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빼놓고 미국은 견제수단이 상원이라든가 또 관례라든가 연방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지만 한국 같은 데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만 후진국에 들어서 이게 독재 키스로 변했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도 아직 그게 성공적으로 되지 못해서 이쯤 되면 선진화된 국가로 되면 내각 책임자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적 대통령 책임제로 끌고 가는 것이 선진 정치를 하는데 바른 길이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여당에도 이재호 의원 등이 지금 개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동맹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하다면 서로 이게 지금 의원들 동행해도 여당의 당적을 갖고 계신 임명진 목사님 같은 분은 아직 윤리위원장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하고 김덕영 의원은 당적을 갖고 계시는데 정도는 하셨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서로 만약에 좋은 뜻이면요 이게 한쪽으로만 기우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게 풀리려고 그러니까 여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더 많아서 아주 야쪽으로만 쏠린 것 같지만 야당도 제대로 된 역할 못하면 거기다도 아픈 말씀 좀 드릴 수도 있죠. 예, 지금 야당도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두 번 해주시는데 예,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20% 내외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이 장외 투쟁도 오래 하고 이랬는데요. 이 민주당 어떻게 하면 지지도 올릴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제대로 태어나려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도 중도나 중도 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너무 자꾸 좌클릭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서투른 젊은 사람들만 갖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노장청이 한꺼번에 가야 되고 그리고 요새 흔히들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북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과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되고요. 이런 몇 가지 요소들로서 민주당을 재정비하고 건립이라면 우습습니다만 다시 민주당을 되면 국민적 신뢰를 특별히 중도층의 지지를 더 끌어내서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답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18일 시정연설에서 대답해 달라는 또 주장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정연설에 뭘 해달라 이런 요구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례가 없이 여야간에 하도 청와대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회담에도 7가지 요구를 했더니 7가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은 그냥
초연해 갖고 있으신데 대통령이 정치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내가 시켰겠냐 그러나 국정원이 한 것 같다. 그러니 정치적 도의적 책임지고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한다. 그리고 이런 책임자는 당신들이 검찰 안 믿어? 특검하자. 상설 특검 주장하던 분 아닙니까? 예. 특검해서 거기서 밝혀내고 또 국정원 같은 거 개혁하자면 여야 합의해서 하세요. 이거 크게 한마디만 하면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 그렇군요. 그걸 안 하시겠다고 비비고 오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돼서요. 요구해야죠. 왜 대통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 제 옆자리에 앉아서도 정치하던 분인데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답을 해서 응답을 해서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인물이 돼야 된다. 그분이 하늘에서 알겠습니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당에 돌아오셔서 야당하고 둘이 서로 마주 앉아서 문제 해결을 하는 당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출발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사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정부가 13일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공무원과 교사 등 1만 7천 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이런 방침에 맞추어 삼성그룹이 올해 6천 명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뽑기로 하는 등 재개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요. 또 기업으로서도 고용 유연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제 역시 정규직과 다름없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교사 3,500명 등 17,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건데요. 이 급여만 차이가 있을 뿐 승진과 연금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를 17,000개 정도 만들겠다고 먼저 공공부문에서 예.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전일제 위주로 이게 고용이 돼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데 비해서 시간제로 일하고도 시간제가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꼭 전일제가 아니라 이런 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17년까지 지금 현 정부 임기 때까지인데 17,000개 만들겠다 그렇게 야심적인 목표는 아니고 그 정도는 공공부문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공공부문이 이렇게 앞장서서 만들면 민간부문이 가능하면 좀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예. 근데 시간 선택제는 일부에서는 일자리 쪼개기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이번에 만드는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하고 일자리의 질이 좀 다릅니다. 예.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를 보면 약 93%가량이 임시 일용직입니다. 예. 그리고 규모가 30인 미만이 거의 85%쯤 되고요. 30 미만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근데 이번에 새로 만드는 그 시간 선택지 일자리는 공무원이라든지 공공부문에서 특히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기존의 정규직하고 기본적인 조건은 같고 다만 근무 시간을 좀 적게 일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근무 시간을 적게 일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가령 월급이라든지 그 각종 휴가, 수당 그리고 연금 이런 것들을 좀 비례적으로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정규직이고 그리고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하고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시간제 근로 확충하는 것도 결국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 청취자를 위해서 이 고용률 7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률 70%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보통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가 잡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이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즘처럼 고령화되고 또 과거에 남성 외벌이 모델로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 남성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부가 있는 가정에 부부가 같이 벌고 좀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 그다음에 연세가 들었어도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 가족 구성 가운데 가능하면 10명, 7명 일이 하니까 상당수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을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꿈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예. 그런데 이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건 기업 입장에선 큰 비용 부담 없이 이제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는 장점 때문인데 문제는 정부 방침대로 전일제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보장하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전일제를 뽑는 것이 오히려 더 인사 관리 비용을 줄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엄격하게 비용만을 따져서 보고 편리함만 따져보면 시간제를 기업들이 많이 쓰기 쉽지가 않은 건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긴 한데 일부는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가령 일주일에 특정한 요일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특정한 시간대에 업무가 일이 밀리거나 고객들이 밀리는 이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때 밀리는 때 시간제를 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제를 쓰자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된 거는 한편으로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닐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근로시간을 기업만이 결정하고 실제로 직원들은 결정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바꿔서 가능하면 근로자들도 본인이 일주일에 원하는 시간만큼을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자.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령 애를 낳고 키우는 육아기간 동안에는 특히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바라는 경우도 있고요. 좀 나이가 들어서도 꼭 전일절이라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줄여서 하되 대신 소득이 있는 이런 걸 바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런 사회적 요구를 좀 조화시키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기업이나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시간에 근로자들이 맞추도록 하기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편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또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사회적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맞춰서 하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잘하면 기업 측에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제한된 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를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보통 전일제로 고용하면 사람이 필요할 때나 필요하지 않을 때 항상 고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시간제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루 중에 업무가 많고 적을 때를 항상 전일제로 고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큼만 고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집중에서도 무조건 손해만 가고 불편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회적 요구에 좀 합당한 이런 전반적으로 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근무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하나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통계청 자료로 보니까 지난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가 182만 6천 명인데요.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 작년 말 기준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149만 명이더라고요. 지금 정확히 그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약 183만 개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가 맞군요. 예. 예. 그런데 이 기존 시간제가 새롭게 신설되는 시간제처럼 전일제와 똑같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근로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과 비교해서 시간당 임금이 59%밖에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4대 보험의 가입률도 되게 낮고요. 예. 어쨌든 질이 아주 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영세 기업들에 많이 고용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질이 안 좋은데 지금은 우선 공공 부분과 대기업에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취지 자체가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랑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근로자가 선택해서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새롭게 출발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걸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간제 일자리에만 해당되는 건데 정부의 지원 없이 기존의 이제 시간제 근로자에게 처우를 전일제와 같이 개선하려고 하면 기업이 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 정규직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러니까 시간제만 몰리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시간제를 만약에 정규직과 같이 대우한다 할 경우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건지 왜냐하면 시간제로만 고용되어 있는 그런 직무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작은 기업에 많이 고용돼 있고 임시일용직이기 때문에 너무 보호를 강화할 경우에 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일반에 비해서 너무 낮은 대우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개선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노동 유연성 문제인 것 같은데 기업이 지금까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상당 부분 그 정규직은 기업이 어려워도 해고가 어렵다기
어렵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경직성 때문인데요. 지금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모든 처우를 전일제와 같이 하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노동 이 경직성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응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요. 대신 이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는 경우에 이제 근무 시간 자체를 서로 좀 협상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무 시간 길이를 좀 바꿈으로써 기업들이 유연성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요거는 꼭 시간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정규직 전일제 같은 경우도 요즘에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연장근로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인력을 그만큼 적게 쓰는 건데 결국은 연장 근무하는 거를 좀 조절함으로써 기업들이 외부에서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연장 근로를 또 조절을 하게 되면 기존 근로자들에게 또 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될 건데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예, 소득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정말 어려울 경우에 고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어려울 때는 넘기고 좀 더 예. 우리가 호황일 때는 조금 더 벌고 뭐 이런 유연성이 있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일자리 또 쪼개기가 된다 이런 비판이 들어올 건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예, 시간제 일자리를 취업을 하면 전일제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제 일자리는 육아 부담을 지는 여성 등에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좀 문제인데요. 예. 앞으로 저는 현재 지금 새롭게 채용된 시간제 특히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현재 일단 뭐 주부들 상대로 뽑고 좀 연수가 되신 분들 상대로 뽑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공부문이나 공무원은 일자리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여기 일자리에 지원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분명히 좀 전일제로 근무하고 월급도 더 받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요구가 있거든요. 예. 설령 시작은 시간제를 하더라도 그럼 그분들한테 나중에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앞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가능성도 같이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채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정부 조치에 좀 빠져서 아쉬운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정규직 전일제로 일하다가 정규직 시간제로 바꿔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거든요. 예. 특히 여성들 중에 경력 단절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을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면서 자기 가정의 형태에 맞춰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여러 명이 이렇게 만약에 시간 선택제로 일자리를 바꿔서 일하게 되면 빈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청년들로 정규직 전일제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조치에서 그렇게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예. 정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전일제에서 시간제를 바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전환형 일자리를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고용률 70% 달성은 시간제 일자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결국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성장률이 우리가 이미 2만 불이 훨씬 넘어서는 소득 수준에 와 있고 이미 세계 경제 환경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4% 이상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거의 일치하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25세에서 54세까지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예. 이 근무 시간 긴 거를 앞으로 중고령자라든지 청년층하고 일자리를 세대로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부러 쪼개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일생활 균형의 요구가 있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가능하면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않게 하고 좀 근무 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나누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들을 청년층 고용을 더 쓸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일자 나누기 때문에 고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22,000불 정도니까 아직까지 성장할 여유는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3부 8시 10분에 이어가겠습니다.